2012년 4월 새벽 2시 저는 두만강 앞에 서 있었어요. 14살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한준혁입니다. 손에는 어머니가 쥐어준 천주머니가 하나 있었어요. 등 뒤에서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거라. 딱 그 한마디였어요. 강을 건너면 어머니를 다시 못 볼 수도 있었습니다. 건너지 않으면 온 가족이 끝이었어요. 저는 걸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저는 어머니를 보고도 알아채지 못하고 지나쳤습니다. 회령에서 가장 예쁘다고 소문났던 분이었어요. 단정하고 고운 얼굴, 제 이마를 쓸어줄 때면 비단 같았던 그 손, 그 어머니를 저는 몰라보았습니다. 대체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연은 실제 탈북 사례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잠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동적인 탈북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왜 알아보지 못했는지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함경북도 회령이라는 곳을 아십니까? 중국과 맞닿은 국경 도시입니다. 두만강이 마을 바로 옆을 흐르고 강 건너편은 중국 마을이에요. 맑은 날이면 건너편 건물이 눈으로 보였습니다. 창문에 빨래가 널린 것까지 보일 정도로 가까웠어요. 그런 곳이었습니다. 겨울이면 영하 30도까지 내려갔어요. 숨을 쉬면 코끝이 먼저 얼었습니다. 입김이 눈썹에 붙어서 하얗게 얼어붙었어요. 밖에 5분만 서 있으면 귓바퀴가 화끈거렸어요. 춥다는 느낌을 지나서 아픈 겁니다. 그런 추위였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그게 일상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 추위 속에서 자랐으니까요. 우리 집은 외할아버지 댁이었습니다. 회령 시내에서 조금 높은 곳에 있었어요. 뒷마당에 텃감이 쌓여 있었고 앞마당에는 외할머니가 가꾸는 텃밭이 있었습니다. 봄이면 텃밭에서 쪽파가 올라왔어요. 외할머니가 그 쪽파를 뜯어서 된장에 찍어주셨습니다. 그게 봄의 맛이었어요. 아침이면 외할머니가 제일 먼저 일어나셨습니다. 부엌에서 뚝배기에 된장국을 끓이는 소리가 났어요. 뚜껑이 덜그럭 거리는 소리요. 그 소리에 저는 눈을 떴습니다. 이불 속이 따뜻했어요. 온돌이 밤새 방바닥을 데웠거든요. 저는 이불 밖으로 나가기 싫어서 좀 더 누워있곤 했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방문을 여셨습니다. 준혁아, 일어나야지. 어머니 목소리는 늘 같았어요. 급하지 않고 차분했습니다. 잔소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알려주는 것처럼요. 밥상은 방 가운데 놓였습니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어머니, 저 넷이 둘러 앉았어요. 외할아버지는 말이 별로 없는 분이었습니다. 국을 한 술 드시고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게 맛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외할머니는 제 밥그릇에 반찬을 자꾸 얹어주셨어요. 더 먹어라, 더 먹어라. 저는 이미 많은데도 할머니가 올려주시는 걸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웃으셨어요. 어머니, 준혁이 배 터지겠습니다. 외할머니가 크는 애가 많이 먹어야지라고 하셨어요. 매일 아침 같은 대화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침이 그립습니다. 된장국 끓는 냄새, 온돌의 온기, 외할머니의 잔소리, 어머니의 웃음.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매일 오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침은 늘 오는 거니까요. 그런데 아닙니다. 그런 아침은 어느 날 갑자기 안 옵니다. 저는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어머니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어머니 이름은 박선영. 마을 유치원 교양원이었습니다. 마을에서 예쁘다고 소문난 사람이었어요. 외할머니가 내 엄에 젊었을 때 회령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했다고 하셨거든요. 교양원이라는 건 남한으로 치면 유치원 선생님이에요. 북한에서 교양원은 꽤 괜찮은 직업이었습니다. 배급도 따로 나왔고 마을에서 존경받는 자리였어요. 외할아버지가 우리 딸이 교양원이다라고 말할 때 목소리가 달라지곤 했습니다. 자랑스러운 거였어요. 어머니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외할머니가 그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내 어매는 학교 다닐 때 줄곧 1등이었다. 사범학교를 나와서 21살에 교양원이 됐다고요. 어머니는 아이들을 좋아했습니다.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그날 어떤 아이가 뭘 했는지 이야기해 주셨어요. 오늘 영미가 노래를 불렀는데 음정이 다 틀렸는데도 자기는 잘한 줄 알고 박수를 쳤다. 그러면서 웃으셨어요. 어머니가 웃을 때면 눈이 반달처럼 됐습니다. 저는 어머니 웃는 얼굴이 제일 좋았어요.
저는 학교가 끝나면 유치원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를 기다렸어요. 유치원 마당 한쪽에 앉아서 어머니가 나오는 걸 봤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가 아이들 손을 잡고 나오면 아이들이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인사했습니다. 어머니가 한 명 한 명 머리를 쓸어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참 좋은 사람이구나. 어린 마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손이 고왔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이니까 거친 일을 할 일이 없었거든요. 분필을 잡고 아이들 손을 잡고 종이를 접고 그런 손이었어요. 겨울에도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밤에 제가 잠들기 전에 어머니가 이마를 쓸어주셨는데 그 손이 부드러웠어요. 저는 그 손길에 잠이 들었습니다. 매일 밤이요. 여러분, 저는 그 손을 기억합니다. 지금도요. 왜 그 손 이야기를 이렇게 오래 하느냐고요. 나중에 아시게 됩니다. 외할아버지 한동철, 회령에서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장마당에서 장사를 했어요. 장마당이 뭐냐면 남한으로 치면 재래시장 같은 곳인데 국가가 만든 시장이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서 모여서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에요. 외할아버지는 거기서 중국 물건을 가져다 팔았습니다. 회령이 중국 국경이니까 중국에서 건너온 물건이 많았어요. 과자, 옷, 신발, 라면, 약, 그런 것들이요. 외할아버지는 그걸 가져와서 다른 사람들한테 넘기는 일을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도매상이에요. 북한에서는 그런 사람을 돈주라고 불렀습니다. 돈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외할아버지 덕분에 우리 집은 다른 집보다 나았습니다. 쌀밥을 먹을 수 있었어요. 고난의 행군 때도 우리 집은 굶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른 집에서 옥수수죽으로 끼니를 때울 때 우리 집에는 쌀이 있었어요. 외할아버지가 중국 쪽에서 가져왔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우리 집은 원래 이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집이 왜 못 먹는지 그때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외할아버지는 저를 가끔 장마당에 데려가셨습니다. 장마당은 크지 않았어요. 길 양쪽으로 사람들이 좌판을 깔고 앉아 있었습니다. 소리가 컸어요. 이거 사시오, 저거 사시오. 먼지가 날렸습니다. 여름이면 흙먼지, 겨울이면 눈가루, 냄새도 섞여 있었어요. 생선 말린 냄새, 된장 냄새, 중국 과자 냄새, 그게 장마당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장마당을 걸으면 사람들이 먼저 인사를 했어요. 한 사장님, 오셨습니까?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고 그냥 영감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말이 많은 분이 아니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그래 한마디 하거나 그런데 그 짧은 말 한마디에 무게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외할아버지를 존중했습니다. 장마당에 가면 외할아버지가 중국 과자를 하나 사주셨어요. 포장지가 알록달록했습니다. 빨간색, 노란색, 글씨가 중국어로 되어 있었는데 저는 읽지 못했어요. 과자를 입에 넣으면 달았습니다. 북한 과자와는 달랐어요. 더 달고 더 바삭했습니다. 저는 한 번에 안 먹고 아껴서 먹었어요. 주머니에 넣어두고 조금씩 집에 돌아오면 반을 어머니한테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준혁이가 먹어라 하셨지만 저는 어머니 손에 쥐어드렸어요. 어머니가 과자를 한 입 드시면서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이 좋았어요. 외할아버지가 제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장마당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준혁아,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다. 돈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이다. 돈이 있으면 가족을 지킬 수 있다. 저는 12살이었어요. 무슨 뜻인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그 말을 할 때 얼굴이 심각했어요. 웃음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외할아버지가 제 머리를 한번 쓸어주셨습니다. 손이 크고 거칠었어요. 어머니 손과는 반대였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사실 저는 아버지를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이름은 한정호, 회령 목재소에서 일했어요. 벌목장이라고도 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는 일이었어요. 겨울에도 산에 올라갔습니다. 영하 30도에도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제가 8살 때였습니다. 2006년 겨울이었어요. 벌목 작업 중에 나무가 쓰러지면서 아버지를 덮쳤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 가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안 데려가셨습니다. 나중에 보이부 사람이 집에 와서 서류를 놓고 갔어요. 어머니가 그 서류에 도장을 찍는 것을 봤습니다.
어머니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옆에 서서 그 손을 봤습니다. 떨리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울지 않았어요. 장례 때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마당이었어요. 겨울이라 바람이 불었습니다. 사람들이 왔어요. 아버지 동료들이었습니다. 얼굴이 다 거무스름했어요. 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머니한테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숙여 받으셨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울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잠이 안 왔어요. 부엌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어요. 저는 일어나서 부엌 쪽으로 갔습니다. 문 앞에서 멈췄어요. 어머니가 바닥에 쪼그려 앉아서 울고 계셨습니다. 행주로 입을 막고 소리가 안 나게 울고 계셨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8살이었어요. 어머니한테 가야 한다는 걸 알았는데 발이 안 떨어졌습니다. 들어가면 어머니가 울음을 멈출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울어야 한다는 것을 8살짜리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어머니가 울음을 다 울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 뒤로 어머니와 저는 외할아버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없으니 둘이서는 살 수 없었어요. 외할아버지가 들어와라 한마디 하셨고 어머니가 짐을 쌌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이불과 옷까지였어요. 저는 아버지의 물건 중에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낡은 작업 장갑이었어요. 왼손짝만요. 아버지가 벌목할 때 끼던 장갑인데 오른손짝은 닳아서 버렸고 왼손짝만 남아 있었습니다. 가죽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손가락 부분이 아버지 손 모양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갑을 제 손에 끼워봤어요. 너무 컸습니다. 8살 손에는 어른 장갑이 헐렁했어요. 저는 그 장갑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14살이 될 때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나중에 그 장갑 이야기는 다시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생활은 조용했습니다. 원래 아버지가 말이 없는 분이었으니까 소리가 줄어든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리가 빈 건 느꼈습니다. 밥상에 4이 아니라 3이 앉았을 때 한쪽이 비어 있었어요. 외할머니가 가끔 실수로 네 사람분의 밥을 차리셨습니다. 그러다가 한 그릇을 슬쩍 치우셨어요. 아무 말 없이 저는 그걸 봤습니다. 아무 말 안 했어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도 유치원에 나가셨습니다. 하루도 안 쉬셨어요. 출근하실 때 단정하게 옷을 입으셨습니다. 머리를 빗고 저고리를 다리미질하고 눈이 부어있을 때도 있었어요. 밤에 우셨겠지요. 하지만 아침이면 늘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차분하고 웃음기가 있는 얼굴. 그게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무거운 것을 들고 있었는지. 33세 남편을 잃고 8살 아들을 데리고 친정 부모님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것. 그게 얼마나 무거운 건지 14살이 되어서도 저는 몰랐습니다. 28이 된 지금에야 조금 알겠어요. 외할아버지 집에서의 생활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셨지만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그 자리를 채워주셨어요. 외할아버지는 말이 없는 대신 필요한 건 다 가져다 주셨습니다. 쌀이 떨어지기 전에 쌀이 들어왔고 겨울이 오기 전에 석탄이 쌓였어요. 외할머니는 말이 많은 대신 손이 빨랐습니다. 새벽부터 부엌에서 뭔가를 만드셨어요. 두 분이 짝이 맞았습니다. 한 사람은 물건을 가져오고 한 사람은 그걸 음식으로 만들고 저는 그 사이에서 밥을 먹고 자랐습니다. 명절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북한에도 명절이 있어요. 설날, 김일성 생일, 김정일 생일. 그런 날이면 외할머니가 특별한 걸 만드셨습니다. 만두요. 만두가 뭐가 대단하냐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남한에서는 마트에 가면 냉동 만두가 쌓여 있잖아요. 몇천 원이면 한 봉지 삽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만두는 달랐어요.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밀가루가 귀했거든요. 쌀도 귀한데 밀가루는 더 귀했어요. 배급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중국 쪽에서 밀가루를 가져와야 만두를 빚을 수 있었어요. 고기는 더 어려웠습니다. 돼지고기를 구하려면 따로 돈을 써야 했어요. 그래서 만두는 1년에 2~3번, 명절에만 먹는 거였습니다. 만두를 빚는 날이면 아침부터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외할머니가 새벽에 반죽을 시작하셨습니다. 밀가루에 물을 넣고 치대는 소리가 부엌에서 났어요. 툭, 툭, 탁. 그 소리에 저는 눈을 떴습니다. 된장국 끓는 날과는 다른 소리였어요. 만두 날이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일어나서 부엌으로 가셨어요.
외할머니와 나란히 앉아서 만두를 빚기 시작했습니다. 외할머니가 반죽을 떼어서 동그랗게 밀면 어머니가 소를 넣고 오므렸어요. 어머니 손이 빨랐습니다. 동그란 피 위에 소를 얹고 양쪽을 모아서 꾹 누르고 끝을 접어서 모양을 잡고 한 개 만드는데 5초도 안 걸렸어요. 착착착. 만두가 쟁반 위에 줄을 맞춰 놓였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서 구경했어요. 어머니가 준혁이도 해볼래? 하셨습니다. 저는 해봤어요. 소를 너무 많이 넣어서 터졌습니다. 어머니가 웃으셨어요. 욕심을 부리면 터지는 거야. 외할머니도 웃으셨습니다. 저는 터진 만두를 보면서 같이 웃었어요. 부엌에 밀가루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앞치마에 밀가루가 묻어 있었어요. 어머니 손가락 사이에도 밀가루가 끼어 있었습니다. 고운 손에 하얀 가루가 묻어 있는 게 예뻤어요. 만두가 다 빚어지면 큰 냄비에 물을 끓였습니다. 물이 보글보글 끓을 때 만두를 하나씩 넣었어요. 만두가 물속에서 뒹굴다가 떠올랐습니다. 떠오르면 익은 거예요. 외할머니가 건져서 그릇에 담았습니다. 김이 올라왔어요. 그 김 속에 냄새가 있었습니다. 밀가루와 돼지고기와 파가 섞인 냄새.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면 침이 고였어요. 1년에 두세 번밖에 못 맡는 냄새였으니까요. 넷이 둘러앉아서 먹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만두를 한 입 드시고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맛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외할머니가 제 그릇에 만두를 더 얹어주셨어요. 더 먹어라. 어머니는 천천히 드셨습니다. 한 개를 오래 씹으셨어요. 맛을 느끼려는 것처럼요. 저는 빨리 먹었습니다. 뜨거운데도 호호 불면서 한 입에 넣었어요. 입안이 데웠습니다. 그래도 맛있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남한에서 만두를 먹을 수 있습니다. 편의점에 가면 1,500원에 살 수 있어요. 전자레인지에 3분 돌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 만두를 먹을 때마다 회령 부엌이 떠올라요. 밀가루 냄새, 어머니의 손, 외할머니의 더 먹어라. 같은 음식인데 같은 맛이 아닙니다. 뭐가 다른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건 만두의 맛이 아니라 그 부엌에 있던 사람들의 맛이었을 겁니다. 순대 이야기도 있습니다. 만두보다 더 귀한 게 순대였어요. 순대를 만들려면 돼지 내장이 필요한데 돼지를 잡을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북한에서는 세대마다 1년에 돼지 한 마리를 국가에 바쳐야 했습니다. 그걸 잡을 때 내장이 나오면 그걸 가져다가 순대를 만들었어요. 1년에 한 번이요. 잔치상이나 결혼식 큰 상에 순대가 올라갔습니다. 북한에서 한갑상이라고 부르는 잔치상이 있었어요. 큰 잔치에 차리는 상인데 그 상에 순대가 있으면 제대로 된 잔치였습니다. 저는 순대를 먹어본 적이 몇 번 안 됩니다.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몇 번이 전부 기억납니다. 입안에서 터지는 선지의 맛, 당면의 질감, 소금간. 외할머니가 천천히 먹어라, 급하게 먹으면 맛을 모른다 하셨어요. 저는 천천히 먹으려고 했는데 자꾸 빨리 먹게 됐습니다. 다음에 또 먹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부족하지도 않았어요. 외할아버지의 사업이 우리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유치원 배급이 보탬이 됐어요. 북에서의 겨울은 혹독했지만 우리 집 안은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자랐어요. 그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원한 건 없었어요. 2011년 여름이었습니다. 제가 13살이었어요. 그날은 외할아버지가 장마당에서 일찍 돌아오셨습니다. 평소에는 해가 질 때쯤 오셨는데 그날은 오후 3시쯤이었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발소리가 빨랐습니다. 외할아버지 발소리는 원래 느려요. 천천히 걷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저는 마당에서 그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외할아버지 얼굴이 평소와 달랐어요. 굳어 있었습니다. 입이 일자로 다물어져 있었어요. 외할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문을 닫으셨어요. 저는 따라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잠시 뒤 어머니가 퇴근하셨어요. 어머니도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어요. 저는 마당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방 안에서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외할아버지 목소리와 어머니 목소리가 번갈아 들렸습니다. 내용은 안 들렸어요. 다만 톤이 달랐습니다. 외할아버지 목소리가 낮았어요. 평소보다 더 낮았습니다. 어머니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어요. 저녁 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나오셨어요. 표정이 평소와 같았습니다. 웃지는 않았지만
무너지지도 않았어요. 밥 먹자. 그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밥상에 앉았는데 외할아버지가 안 나오셨어요. 밥을 안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외할머니가 왜 안 먹느냐고 하셨는데 외할아버지가 배가 안 고프다고 하셨어요. 외할아버지가 밥을 거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어머니, 할아버지 왜 그래요? 어머니가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외할아버지 말투를 닮은 한마디였어요.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물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며칠 뒤에 알게 됐습니다. 보위부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보위부가 뭐냐면 남한으로 치면 국정원 같은 곳인데 훨씬 무섭습니다. 사람들이 보위부라는 말만 들어도 목소리를 낮추는 곳이에요. 그 보위부에서 2명이 집에 왔습니다. 외할아버지를 찾았어요. 한동철 동무, 이야기 좀 합시다. 목소리가 정중했지만 그 정중함이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정중한 보위부는 더 위험하다고 마을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외할아버지가 그 사람들과 방에 들어갔습니다. 1시간쯤 있다가 보위부 사람들이 나갔어요. 외할아버지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담배를 피우셨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 손이 떨리는 걸 저는 처음 봤어요. 외할아버지의 장마당 사업이 문제가 된 거였습니다. 중국 물건을 들여오는 규모가 커졌고 그걸 누군가 신고한 거예요. 돈주가 돈을 많이 벌면 그걸 시기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보위부는 외할아버지의 거래 내역을 조사하겠다고 했어요. 재산 규모를 파악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재산 조사라는 건 단순한 세무 조사가 아닙니다. 재산이 많다는 건 비사회주의 행위를 했다는 뜻이 될 수 있어요. 비사회주의 행위는 범죄입니다. 재산을 몰수당할 수 있고 교화소에 갈 수도 있어요. 교화소는 남한으로 치면 교도소인데 들어가면 나오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 뒤로 집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장마당에 나가는 횟수가 줄었어요. 집에 계시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담배를 더 많이 피우셨어요. 방 안에 담배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외할머니가 담배 좀 줄여라고 하셨는데 외할아버지가 대답을 안 하셨어요. 어머니한테도 영향이 갔습니다. 유치원에서 생활총화라는 게 있었어요. 생활총화는 직장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서로의 잘못을 비판하는 자리입니다. 남한에는 없는 제도예요. 그 자리에서 누군가 어머니를 지목했다고 합니다. 박선영 동무의 아버지가 보위부 조사를 받고 있는데 교양원으로서 적절한가? 어머니가 집에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하셨을 때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화가 나 있는 것도 아니고 슬퍼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어머니의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져 있었어요. 저는 그 손을 봤습니다. 이웃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장마당에서 외할아버지한테 먼저 인사하던 사람들이 눈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한 사장님 하고 부르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어요. 사람이 갑자기 변하는 게, 어제까지 웃던 사람이 오늘 모른 척하는 게. 저는 13살이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는 알았어요. 우리 집이 위험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보위부가 다시 왔습니다. 2번째였어요. 이번에는 집 안을 봤습니다. 방마다 들어가서 둘러봤어요. 외할머니의 텃밭 쪽파까지 훑어봤습니다. 뭘 찾는 건지 몰랐어요. 아마 중국 물건을 숨겨놨는지 보는 거였을 겁니다. 외할아버지는 마루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셨어요. 보위부 사람들이 집안을 뒤지는 동안 외할아버지는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눈만 따라갔어요. 저는 외할아버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저를 한번 보셨어요. 눈이 마주쳤는데 외할아버지가 고개를 살짝 저으셨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었어요. 보위부가 돌아간 뒤 외할머니가 우셨습니다. 부엌에서 울으셨어요. 외할아버지가 울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짧게 한마디로요. 외할머니가 울음을 그치셨는데 그치신 게 아니라 참으신 거였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참았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 알지는 못했지만 집이 흔들리고 있다는 건 알았어요. 바닥이 갈라지는 것처럼 천천히, 그런데 확실하게. 그리고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보위부에 불려가셨습니다. 면담이라고 했어요. 아침에 나가셨습니다. 점심때가 지나도 안 오셨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돌아오셨습니다. 걸음이 느렸어요. 평소보다 더 느렸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등이 구부러져 있었어요. 외할아버지가 원래 등이 꼿꼿한 분이었거든요. 장마당을 걸을 때도 허리를 펴고 걸으셨어요.
그런 분의 등이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따라 들어가셨어요. 저는 또 문 밖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외할아버지 목소리였습니다. 짧은 문장이 끊어져 나왔어요. 다 가져간다. 재산을 몰수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장마당 물건, 집에 있는 중국 상품, 현금, 전부요. 외할아버지가 평생 모은 것을 전부 가져가겠다는 통보를 받고 오신 거였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우리... 말이 끊겼어요. 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한 거였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낮은 목소리로요. 저는 문 밖에서 들었습니다. 평생 잊히지 않는 한마디였어요. 준혁이를 보내야 한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멈췄습니다. 무슨 뜻인지 바로 알지는 못했어요. 보낸다는 게 어디로 보낸다는 건지. 그런데 가슴이 먼저 알았습니다. 심장이 빨라졌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저는 문 앞에 주저앉았어요. 소리가 나지 않게. 방 안에서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소리였어요.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부엌에서 울던 그 소리와 같은 소리였습니다. 행주로 입을 막고 울던 그 소리요. 저는 8살 때처럼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13살이 됐는데 달라진 게 없었어요. 문 앞에 서서 어머니가 우는 소리를 듣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안 왔어요. 이불 속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어두웠어요.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귀에는 아직 외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남아 있었어요. 준혁이를 보내야 한다. 보낸다. 어디로? 저는 알고 있었어요. 강 건너, 중국, 거기서 더 멀리, 남한. 소문으로만 듣던 그곳. 저는 13살이었습니다. 13살짜리가 알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우리 집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무너짐 속에서 어머니가 저를 살리려 한다는 것. 그게 균열의 시작이었습니다. 만두를 빚던 부엌, 중국 과자를 나눠 먹던 장마당, 외할머니의 된장국 냄새, 온돌의 온기. 그 모든 것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금은 소리 없이 갔습니다. 그런데 한 번 가면 되돌릴 수 없었어요. 그 뒤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저한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어머니도요. 둘 다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장마당에 나가셨고 어머니는 유치원에 출근하셨어요. 밥상에 앉으면 외할머니가 반찬을 얹어주셨고 외할아버지가 국을 드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저는 알았습니다. 밤에 어머니 방에서 불이 꺼지지 않았거든요. 새벽 2시, 3시에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나면 어머니 방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어머니가 안 주무시는 거였습니다. 무엇을 하고 계신 건지는 몰랐어요. 저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두드리면 어머니가 불을 끄실 것 같았거든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실 거였어요.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괜찮다는 말, 걱정하지 말라는 말, 그런 말들이 전부 거짓말이라는 걸 저도 이제 알았으니까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녁이었어요.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방에 계셨고 어머니가 저를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부엌에는 불이 하나 켜져 있었어요. 어머니가 부엌 바닥에 앉으셨습니다. 저도 앉았어요. 어머니 얼굴이 가까이 보였습니다. 눈밑이 어두웠어요. 며칠째 못 주무셨구나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천천히 낮은 목소리로요. 준혁아, 어머니가 할 말이 있다. 저는 네라고 했습니다. 심장이 빨라지는 걸 느꼈어요. 할아버지 사업이 어렵게 됐다. 너도 알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이부에서 또 올 거다. 이번에는 재산만 가져가는 게 아닐 수 있어. 어머니가 잠깐 말을 멈추셨어요. 숨을 들이쉬셨습니다. 준혁아, 너를 보내려고 한다. 보낸다. 그 단어가 다시 나왔습니다. 외할아버지가 했던 그 말,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며칠 전에 이미 들었으니까. 그런데 어머니 입에서 직접 들으니까 달랐습니다. 가슴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알고 있었는데도. 어디로요? 저는 물었습니다. 알면서 물은 거였어요. 중국으로 먼저 간다. 거기서 남한으로 가는 길이 있다고 하더라.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이미 결심을 하신 거였습니다. 제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알려주시는 거였어요. 어머니는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보셨어요. 오래 보셨습니다. 부엌 불빛이 어머니 얼굴 한쪽만 비추고 있었어요. 반쪽은 밝고 반쪽은 어두웠습니다. 어머니는 못 간다. 왜 못 가시는지 어머니는 설명하셨어요. 보위부가 어머니를 감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외할아버지 사업과 연결된 사람으로 어머니가 올라 있다고요. 어머니가 회령을 벗어나면 바로 들킨다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두 분 다 연세가 있으셔서 누군가는 곁에 있어야 한다고.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빠지면 보위부의 시선이 흩어진다는 뜻이기도 했어요. 어머니가 여기 있으면 보위부는 어머니를 보고 있을 겁니다. 그 사이에 제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말하지 않은 부분이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13살이었지만 바보는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미끼가 되는 거잖아요.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생각한 걸 말해버린 거였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깜빡이셨어요. 잠깐 놀란 표정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웃으셨어요. 아주 짧게. 똑똑한 아들이네. 그게 대답이었습니다.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 웃음이 무서웠습니다. 어머니가 자기 목숨을 걸고 있다는 걸 그 웃음이 말하고 있었어요. 싫습니다. 안 갑니다. 저는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를 두고 가는 건 생각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를 잃은 뒤로 저한테 남은 가족은 어머니뿐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계셨지만 저를 안아주는 사람은 어머니였어요. 잠들기 전에 이마를 쓸어주는 사람. 그 사람을 두고 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갈라지지 않은, 그때까지는 부드러웠던 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준혁아, 어머니가 너를 여기 둘 수 없다. 할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집은 끝이야. 너까지 여기 묶여 있으면 안 된다. 네가 거기서 자리를 잡으면 어머니를 꺼내줄 수 있어.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쥐셨어요. 네가 먼저 가서 자리를 잡아라. 자리를 잡으면 어머니도 간다. 어머니도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간다. 그 말을 하실 때 어머니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눈도 젖어 있지 않았어요. 단단했습니다. 어머니가 단단할수록 저는 더 무서웠어요. 진짜 각오를 한 사람이 저런 얼굴을 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며칠을 잠을 안 주무시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새벽까지 켜져 있던 그 불빛이 이거였구나. 저를 보내는 방법을 찾고 계셨던 거구나. 그 시간 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아팠을지 저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네, 저는 말했어요. 그 한 글자가 목구멍에서 나오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여러분, 13살짜리한테 이런 선택을 시키는 세상이 있습니다. 어머니를 두고 떠나라. 혼자 국경을 넘어라. 살아남아라. 13살이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보다 더 무거운 걸 들고 계셨으니까요. 아들을 보내는 어머니의 무게. 그게 제 무게보다 컸습니다. 그날 이후로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브로커를 구했어요. 장마당 인맥이었습니다. 중국 연변 쪽에 사람을 보내주는 조선족이 있다고 했어요. 이름은 모릅니다. 성이 장씨라고만 들었어요. 비용은 3천 위안이었습니다. 중국 돈이에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큰 돈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그 돈을 마련하셨어요. 어떻게 마련하셨는지 저한테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보위부가 재산을 몰수하겠다고 한 뒤였으니까 숨겨놓은 돈이 있었던 거겠지요. 아니면 누군가한테 빌리셨거나. 외할아버지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냥 준비됐다 한마디 하셨습니다. 경로를 알려주셨어요. 외할아버지가 방바닥에 손가락으로 그리셨습니다. 종이에 쓰면 증거가 되니까요. 여기가 두만강이다. 여기를 건너면 중국이야. 중국 쪽에서 사람이 기다린다. 그 사람을 따라가면 된다. 연변까지 차로 간다. 거기서 숨어 지내다가 기회가 되면 남쪽으로 내려간다. 중국을 빠져나가서 다른 나라로 넘어간다. 거기서 남한 대사관으로 가면 된다. 외할아버지는 손가락으로 바닥을 짚어가며 설명하셨어요. 마치 장마당에서 거래를 설명하듯이 실용적으로요. 감정이 없었습니다. 일부러 그러시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감정을 넣으면 무너지니까요. 할아버지, 얼마나 걸려요? 모른다. 한 달일 수도 있고 반년일 수도 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달과 반년 사이. 그 말은 아무도 모른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다른 것을 준비하셨어요. 옷을 고르셨습니다. 중국 아이처럼 보여야 한다고 했어요. 북한 옷을 입으면 바로 티가 나거든요. 어머니가 장마당에서 중국산 점퍼를 하나 사오셨습니다. 검은색이었어요. 좀 컸는데 어머니가 소매를 접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운동화. 낡은 운동화를 신고 가면 걷기 편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천 주머니를 만드셨습니다. 어머니가 밤에 바느질을 하셨어요. 저고리 천을 잘라서 주머니를 만드셨습니다. 작은 주머니였어요. 손바닥만 한 크기. 그 안에 중국 돈을 넣으셨습니다. 3천 위안 중 일부였어요. 브로커한테 줄 돈과 별개로 제가 가지고 있을 비상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종이 쪽지를 하나 넣으셨어요. 접어서 작게 만든 쪽지. 어머니가 나중에 열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열지 말라고요. 저는 그 천 주머니를 받았어요. 어머니의 저고리 천으로 만든 주머니. 바느질 땀이 촘촘했습니다. 어머니 솜씨가 좋았거든요. 유치원에서 아이들한테 종이접기를 가르치던 그 손으로 만든 주머니였어요. 저는 그걸 속옷 안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피부에 닿으면 천이 따뜻했어요. 출발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2012년 4월 초, 두만강 얼음이 아직 남아있을 때, 그런데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했어요. 너무 늦으면 안 됐습니다. 2012년 4월 초, 마지막 2주는 이상했어요. 모든 게 평소와 같은데 모든 게 달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외할머니 된장국 냄새가 났어요. 평소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냄새를 더 오래 맡으려고 했어요. 이불 속에서 좀 더 누워 있었습니다. 이 냄새를 내일도 맡을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떠들고 웃었어요. 저는 그 얼굴들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이 얼굴들을 다시 볼 수 있을까? 저녁에 밥상에 앉으면 외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외할머니가 반찬을 얹어주셨어요. 어머니가 더 먹어라 하셨어요. 매일 같은 장면인데 매일이 마지막 같았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밤이었어요. 잠들기 전에 어머니가 이마를 쓸어주셨습니다. 매일 밤 하시던 거예요. 어머니 손이 이마를 지나갔어요. 부드러웠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는 눈을 감고 그 손길을 느꼈습니다. 이 손길이 내일도 올까, 모레도 올까, 일주일 뒤에도, 한 달 뒤에도 답을 알고 있었어요. 안 온다는 걸, 제가 떠나면 이 손길은 끊긴다는 걸. 저는 울지 않으려고 이를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울면 어머니가 더 아프니까요. 출발 전날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저를 마루로 부르셨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마루에 앉으셨는데 담배를 안 피우고 계셨어요. 드문 일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저를 보셨어요. 한참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준혁아, 돈은 네가 가지고 있어라. 브로커한테 한꺼번에 주지 마라. 반은 먼저 주고 반은 도착해서 줘라. 장사꾼의 충고였어요. 외할아버지다운 말이었습니다. 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외할아버지는 사랑한다는 말을 할 줄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대신 돈 관리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외할아버지의 방식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가면 할아버지는요? 외할아버지가 웃으셨어요. 웃는 걸 거의 안 보는 분인데 그날 웃으셨습니다. 입꼬리만 살짝 올라간 웃음이었어요. 걱정하지 마라. 그 말이 외할아버지가 저한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마지막인 줄도 모르고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외할머니는 부엌에서 뭔가를 싸고 계셨어요. 떡이었습니다. 찰떡. 외할머니가 찰떡을 종이에 싸서 저한테 주셨어요. 배고프면 먹어라. 손이 떨리셨습니다. 외할머니 눈이 젖어 있었어요. 그런데 울지는 않으셨습니다. 참고 계셨어요. 저는 그 떡을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했어요. 외할머니가 제 머리를 쓸어주셨습니다. 거친 손이었어요. 외할아버지 손만큼 거칠었습니다. 텃밭을 가꾸고 빨래를 하고 된장을 담그던 손이었어요. 그 손이 제 머리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출발 전날 밤 어머니가 저를 방으로 부르셨어요. 둘만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천주머니를 다시 확인하셨어요. 돈이 있는지, 쪽지가 있는지, 속옷 안쪽에 잘 넣었는지 만져보셨어요. 그리고 제 외투 단추를 확인하셨습니다. 하나가 느슨했어요. 어머니가 바늘을 꺼내서 그 자리에서 단추를 다시 달아주셨습니다.
바늘을 잡는 손이 평소처럼 정확했어요. 떨리지 않았습니다. 단추를 다 달고 나서 어머니가 제 얼굴을 잡으셨어요. 두 손으로 양 볼을 감싸듯이요. 어머니 손이 따뜻했습니다. 어머니가 제 얼굴을 들여다보셨어요. 오래 뭔가 외우려는 것처럼요. 저도 어머니 얼굴을 봤습니다. 눈, 코, 입, 눈 밑에 그늘, 볼의 윤곽. 그때 어머니 얼굴은 아직 고왔어요. 유치원 선생님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기억에 넣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보이도록.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먼저 가 있으면 어머니가 반드시 간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밥 꼭 먹어라. 아무리 힘들어도 밥은 먹어야 한다. 저는 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제 이마를 쓸어주셨어요. 매일 밤 하시던 거요. 그런데 그날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쓸어주셨습니다. 천천히 손끝이 이마에서 머리카락 쪽으로 지나갔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감촉을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마 위를 지나가는 어머니 손가락 끝의 온도, 부드러움, 그걸 몸에 새겨야 한다고.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를 깨물었어요. 입안에서 피맛이 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참았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우는 건 어머니를 더 아프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도 울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이불 속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어두웠습니다. 뒤에는 외할아버지의 걱정하지 마라가 남아 있었고 이마에는 어머니 손가락의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작업 장갑을 꺼내서 만졌어요. 왼손짝, 딱딱하게 굳은 가죽, 아버지 손모양으로 굳어있는 장갑. 이걸 가져갈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짐이 되면 안 됐거든요. 가볍게 가야 했어요. 그런데 놓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장갑을 점퍼 안주머니에 넣었어요. 새벽 2시에 일어났습니다. 옷을 입었어요. 어머니가 사준 검은색 점퍼. 소매를 접었습니다. 운동화를 신었어요. 천주머니가 속옷 안에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장갑이 안주머니에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외할머니가 싸준 찰떡이 주머니에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다 있었어요. 방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이 어두웠어요. 달이 구름에 가려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 어머니가 서 계셨어요. 얼마나 서 계셨는지 모릅니다. 어머니 얼굴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어요. 저는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말이 안 나왔어요. 다녀오겠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입이 안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손을 내미셨어요. 제 외투 단추를 확인하셨습니다. 어젯밤 달아준 그 단추를요. 하나하나 만져보셨어요. 다 잠겨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가슴팍을 한번 쓸어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그 한마디였어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대문을 나섰습니다. 걸었어요. 10걸음, 20걸음, 30걸음.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고 했어요. 돌아보면 못 간다는 걸 알았습니다. 돌아봤습니다. 어머니가 대문 앞에 서 계셨어요. 움직이지 않고 서 계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어머니의 윤곽만 보였어요. 작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작은 줄 몰랐어요. 저는 다시 돌아섰습니다. 걸었어요. 이번에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강변까지 걸어갔습니다. 30분쯤 걸렸어요. 혼자였습니다. 길이 어두웠어요. 발밑에 돌이 걸렸습니다. 넘어질 뻔했어요. 잡아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손이 없었어요. 저는 혼자 균형을 잡았습니다. 혼자 걸었어요. 강변에 도착했을 때 바람이 불었습니다. 강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었어요. 차가웠습니다. 코끝이 얼얼했어요.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얼음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하얗게. 그런데 군데군데 검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얼음이 얇아진 곳이에요. 물이 비치는 거였습니다. 강 건너편에 불빛이 보였어요. 중국이었습니다. 건물 불빛, 가로등 불빛, 밝았어요. 이쪽은 어두웠고 저쪽은 밝았습니다. 강변 옆 나무 아래에 사람이 서 있었어요. 그림자처럼 서 있었습니다. 다가가니까 얼굴이 보였어요. 40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두꺼운 점퍼를 입고 있었어요. 한준혁이냐? 목소리가 낮았어요. 조선말이었지만 억양이 달랐습니다. 연변 사투리였어요. 이 사람이 브로커구나. 알았습니다. 네, 나를 따라와라.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게 첫마디였어요. 이름도 인사도 없었습니다. 시키는 대로만 해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사람이 강 쪽으로 걸었습니다. 저는 뒤를 따랐어요. 얼음 위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발밑에서 소리가 났어요. 끼익 하는 소리. 얼음이 무게를 받아들이는 소리였습니다. 차가웠어요. 운동화 밑바닥으로 냉기가 올라왔습니다. 발가락이 먼저 시렸어요. 저는 걸었습니다. 한 발, 두 발.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북한이 보일 테니까요. 어머니가 서 있던 대문이 보일 테니까요. 저는 앞만 봤습니다. 건너편 불빛만 봤어요. 그 불빛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얼음 위를 걷는 건 생각보다 무서웠습니다. 발밑에서 소리가 계속 났어요. 끼익, 탁. 얼음이 무게를 버티면서 내는 소리였습니다. 브로커가 앞에서 걸었어요.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저는 그 사람의 발자국을 정확히 밟았습니다. 그 사람이 밟은 곳은 안전하다는 뜻이니까요. 밟지 않은 곳은 얼음이 얇을 수 있었어요.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발밑이 달라졌습니다. 얼음이 투명해졌어요. 아래로 물이 보였습니다. 검은 물이었어요. 흐르고 있었습니다. 얼음 밑에서 물이 소리 없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멈췄습니다. 다리가 안 움직였어요. 이 얼음이 깨지면 저 물에 빠지는 거구나. 영하의 물이구나. 빠지면 끝이구나. 그 생각이 머리를 채웠습니다. 브로커가 돌아봤어요. 멈추지 마라. 멈추면 더 위험하다.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다시 걸었어요. 다리가 떨렸지만 걸었습니다. 한 발, 두 발. 어머니가 가라고 했으니까 가야 했습니다. 강 건너편이 가까워졌어요. 얼음이 끝나는 곳에 흙이 보였습니다. 중국 땅이었어요. 브로커가 먼저 올라갔습니다. 저도 올라갔어요. 발이 흙을 밟았습니다. 얼음이 아니라 흙이었어요. 단단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숨을 쉬었습니다. 한참을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무서웠다는 걸 그때야 느꼈습니다. 걷는 동안에는 몰랐어요. 멈추고 나니까 온몸이 떨렸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강 건너편이 보였습니다. 북한이었어요. 어두웠습니다. 불빛이 거의 없었어요. 어머니가 저 어딘가에 계셨습니다. 대문 앞에서 돌아가셨을까? 아직 서 계실까? 알 수 없었어요. 저는 오래 봤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오래 봤어요. 브로커가 제 어깨를 쳤습니다. 가자. 저는 돌아섰어요. 중국 쪽 강변에는 수풀이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수풀 사이로 걸었어요. 5분쯤 걸으니까 길이 나왔습니다. 좁은 흙길이었어요. 거기에 차가 한 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승합차였어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차 문을 열었어요. 타라. 저는 탔습니다. 뒷좌석에 앉았어요. 차 안이 담배 냄새가 났습니다. 시트가 차가웠어요. 운전석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브로커가 조수석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불을 켜지 않고 출발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차가 흙길을 달렸어요. 흔들렸습니다. 저는 시트 벨트를 찾았는데 없었어요.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 안에서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엔진 소리와 바퀴가 흙을 밟는 소리만 났습니다. 30분쯤 달렸을 때 포장 도로가 나왔어요. 차가 흔들리지 않게 됐습니다. 그때서야 불을 켰어요. 헤드라이트 불빛에 도로가 보였습니다. 중국 도로였어요. 표지판에 중국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읽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글이 아니라는 건 알았습니다. 여기가 진짜 중국이구나. 강을 건넜구나. 북한이 아니구나. 그 실감이 그제야 왔어요. 저는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외할머니가 싸준 찰떡이 있었어요. 종이에 쌓인 찰떡. 만져보니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굳었어요. 저는 꺼내서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딱딱했어요. 달지 않았습니다. 찰떡이 이렇게 맛이 없었나 생각했어요. 아니었습니다. 떡이 맛없는 게 아니라 제가 맛을 느끼지 못하는 거였어요. 입안에서 씹히기만 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삼켰어요. 외할머니가 싸주신 거니까. 버리면 안 됐으니까요. 차가 3시간쯤 달렸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하늘이 회색에서 연보라색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차 창문으로 바깥을 봤어요. 집들이 보였습니다. 북한 집과 달랐어요. 더 크고 벽이 깨끗했습니다. 간판이 있었어요. 중국어로 된 간판. 빨간 글씨가 많았습니다. 가게가 있었어요. 문이 닫혀 있었지만 유리창 너머로 물건이 보였습니다. 많았어요. 진열대에 물건이 빼곡히 놓여 있었어요. 과자, 음료수, 뭔지 모르는 것들.
회령 장마당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차가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멈췄어요. 좁은 골목이었습니다. 브로커가 내려라고 했어요. 저는 내렸습니다. 골목 안쪽에 집이 한 채 있었어요. 낮은 대문이었습니다. 브로커가 대문을 열었어요. 마당을 지나서 현관에 들어갔습니다. 안에서 여자가 나왔어요. 5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조선말을 했어요. 이 아이가, 여자가 브로커를 보면서 물었습니다. 네, 며칠 맡겨두겠습니다. 여자가 저를 봤어요.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밥 먹었니?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여자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에 밥을 가져왔어요. 쌀밥이었습니다. 반찬이 3가지나 있었어요. 김치, 두부, 계란말이. 저는 밥상을 보고 멈췄습니다. 이 집은 이렇게 먹는 건가? 매일 이렇게 먹는 건가? 반찬이 3개나. 왜 안 먹어? 여자가 물었어요. 저는 먹었습니다. 밥이 따뜻했어요. 계란말이가 부드러웠습니다. 회령에서는 계란을 가끔 먹었는데 이렇게 말아서 먹는 건 처음이었어요.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씹으면서 눈이 따가웠어요.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생각하니까 어머니가 차려주는 밥이 아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따뜻한 밥인데 어머니가 없으니까 뭔가 빠져 있었습니다. 이 집이 연변 조선족 아주머니의 집이었어요. 저는 이분을 이모라고 불렀습니다. 브로커가 그렇게 부르라고 했거든요. 밖에서 누가 물으면 이모 집에 놀러 온 조카라고 하라고요. 이모 집에서 보름 가까이 지냈습니다. 낮에는 밖에 나가지 못했어요. 창문 밖을 봤습니다. 중국 마을이었어요. 사람들이 지나다녔습니다. 오토바이가 다녔어요. 회령에서는 오토바이를 거의 못 봤는데 여기는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것도 봤어요. 가방을 메고 웃으면서 걸었습니다. 저도 저 나이였어요. 저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저는 이 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저녁이면 이모가 밥을 차려주셨어요. 매일 반찬이 달랐습니다. 어느 날은 돼지고기 볶음이 나왔어요. 고기가 기름에 볶아져서 반들반들했습니다. 회령에서 고기를 이렇게 많이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명절에도 이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먹으면서 어머니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는 지금 뭘 드시고 계실까? 외할머니가 차려주시겠지. 된장국과 쪽파. 그게 떠올랐습니다. 이모 집에 텔레비전이 있었어요. 저녁에 이모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에 사람들이 나왔어요. 한국 드라마였습니다. 조선말이었는데 억양이 달랐어요. 남한 말투였습니다. 처음 들었어요. 배우들이 예뻤습니다. 옷이 깨끗했어요. 집이 컸습니다. 저는 멍하니 봤어요. 이게 남한인가? 저기가 내가 가야 할 곳인가? 화면 속 세상이 너무 달라서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모가 웃으셨어요. 남한 가면 저렇게 산다. 저는 그 말을 믿지도 안 믿지도 않았어요. 너무 먼 이야기 같았거든요. 그 보름 동안 브로커가 2번 왔습니다. 한 번은 와서 이모와 이야기를 하고 갔어요. 저한테는 좀 더 기다려라 고만 했습니다. 2번째 왔을 때 말했어요. 내일 출발한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디로요? 브로커가 잠깐 저를 봤습니다. 남쪽으로. 멀리 간다. 시키는 대로만 해라. 또 그 말이었어요. 시키는 대로만 해라. 14살짜리한테 시키는 대로만 해라라는 말은 2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안전하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을 따르면 살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어디로 가는지, 얼마나 걸리는지, 무엇이 기다리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따라가야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게 무서웠어요. 그런데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출발하기 전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1000주머니를 꺼냈어요. 어머니가 만들어준 1000주머니, 돈은 브로커한테 반을 줬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반만 먼저 줬어요. 나머지 반과 종이 쪽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종이 쪽지를 만져봤어요. 접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나중에 열어보라고 했어요. 지금은 말고. 저는 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하지 말라고 한 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손가락이 자꾸 쪽지 끝을 만졌습니다. 어머니 글씨가 안에 있을 거예요. 어머니가 뭐라고 쓰셨을까? 궁금했지만 참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모가 밥을 차려주셨어요. 이모 집에서 먹는 마지막 밥이었습니다. 이모가 조심해라고 하셨어요. 밥 잘 챙겨 먹어라. 어머니가 하신 말과 같았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요. 이모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비닐봉지 하나를 건네셨어요. 안에 빵이 2개 있었습니다. 길에서 먹어라. 저는 받았어요. 이모 얼굴을 봤습니다. 이분은 왜 이런 위험한 일을 하시는 걸까? 탈북자를 숨겨주다 걸리면 중국 공안에 잡혀가는데 이모는 아무 말 없이 대문까지 나와서 저를 보내주셨어요. 브로커의 차를 타고 도시로 갔습니다. 기차역이었어요. 사람이 많았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가방을 들고 줄을 서 있었어요. 소리가 컸습니다. 방송이 중국어로 나왔어요. 저는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브로커가 제 옆에 바짝 붙어서 걸었어요. 고개를 숙이지 마라. 자연스럽게 걸어라. 중국 아이처럼.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걷는 게 뭔지 몰랐어요. 다리가 뻣뻣했습니다. 한 발을 내디딜 때마다 누군가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기차표를 브로커가 샀습니다. 저한테는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어요. 앉아 있어라. 말하지 마라. 중국어 못하는 거 들키면 끝이다. 저는 기차에 탔습니다. 좌석에 앉았어요. 창문 옆이었습니다. 브로커는 제 옆에 앉았어요.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어요. 중국 땅이었습니다. 넓었어요. 회령 주변은 산이 많았는데 여기는 평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밭이 보였어요. 집이 보였어요. 도로가 보였습니다. 차가 많았어요. 북한에서는 차가 거의 없었는데 여기는 도로 위에 차가 줄을 지어 달렸습니다. 세상이 달랐어요. 강 하나 건넜을 뿐인데 세상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기차 안에서 검문이 있었습니다. 출발하고 3시간쯤 지났을 때였어요. 기차가 어느 역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제복을 입은 사람 2명이 올라왔어요. 공안이었습니다. 중국 경찰이요. 통로를 걸으면서 사람들한테 뭔가를 물었어요. 중국어였습니다.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저한테는 신분증이 없었어요.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귀가 뜨거워졌어요. 브로커가 옆에서 제 무릎을 눌렀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작은 목소리였어요. 브로커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카드였어요. 2장. 하나는 자기 것이고 하나는 제 것이었습니다. 가짜 신분증이었어요. 제 사진이 아닌 다른 아이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중국 아이였어요. 공안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줄까지 왔어요. 앞좌석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신분증을 보여줬어요. 공안이 고개를 끄덕이고 넘어갔습니다. 다음이 우리였어요. 공안이 브로커를 봤습니다. 중국어로 뭔가 말했어요. 브로커가 중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웃으면서요. 자연스러웠어요. 신분증 2장을 건넸습니다. 공안이 브로커 것을 봤어요. 넘겼습니다. 제 것을 봤어요. 사진을 보고 저를 봤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공안의 눈이 사진과 제 얼굴 사이를 오갔습니다. 2초, 3초, 4초. 시간이 늘어나는 것 같았어요. 기차 안의 소리가 다 사라졌습니다. 공안의 눈만 보였어요. 브로커가 중국어로 뭔가 말했어요. 웃으면서요. 공안이 브로커를 보더니 뭔가 대답했습니다. 브로커가 또 뭔가 말했어요. 분위기가 가벼워졌습니다. 공안이 신분증을 돌려줬어요. 넘어갔습니다. 저는 숨을 내쉬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쥐었는데 손가락이 하얘져 있었어요. 브로커가 창밖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잘했다. 그게 브로커가 저한테 한 첫 번째 칭찬이었어요. 저는 잘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앉아서 숨을 멈추고 있었을 뿐이에요. 기차는 계속 남쪽으로 갔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밤이 왔어요. 기차 안에서 잤습니다. 좌석에 몸을 웅크리고 잤어요. 불편했습니다. 등이 아팠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머니 얼굴이 보였어요. 대문 앞에 서 있던 어머니. 작은 윤곽. 저는 그 윤곽이 흐려지는 게 무서웠어요. 잊어버릴까봐. 눈을 감고 어머니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눈, 코, 입, 반달 같은 눈웃음. 아직 선명했어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틀째 기차를 탔을 때 다른 역에서 사람이 1명 탔어요. 소년이었습니다. 저보다 조금 커 보였어요. 15이나 16쯤. 브로커가 그 소년을 데리고 왔어요. 같이 간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영수였어요. 조선말을 했습니다. 북한 사람이었어요. 어디 출신인지 물었더니 청진이라고 했습니다.
혼자 왔냐고 물었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모는 이라고 물으려다 멈췄습니다. 영수의 얼굴을 보니까 물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영수는 말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밤에 기차가 멈춰 있을 때 영수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너는 왜 나왔어?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보내셨어. 영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혼자 나왔어. 그 말에 무게가 있었어요. 혼자 나왔다는 건 보내준 사람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돈을 모아준 할아버지도, 천주머니를 만들어준 어머니도, 가라고 말해준 사람도 없이 나온 거였어요. 무섭지 않았어? 저는 물었습니다. 영수가 웃었어요. 무서웠지. 근데 거기 있는 게 더 무서웠어.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영수의 거기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저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적어도 어머니가 있었어요. 외할아버지가 돈을 마련해 주셨어요. 영수는 아무것도 없이 나왔습니다. 같은 나이인데 영수의 어깨가 저보다 무거워 보였어요. 며칠을 더 기차와 버스를 갈아탔습니다. 도시 이름을 들었는데 기억나지 않아요. 중국어 이름이었으니까요.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산이 줄었어요. 평지가 넓어졌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졌어요. 회령에서 입고 나온 점퍼가 덥게 느껴졌습니다. 브로커가 벗지 마라, 짐이 된다고 했어요. 저는 점퍼를 입은 채로 땀을 흘렸습니다. 기차를 내려서 다시 차로 갈아탔습니다. 얼마나 더 달렸는지 모릅니다. 쿤밍이라는 도시 근처에서 브로커가 멈췄습니다. 버스에서 내렸어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저와 영수를 어느 집에 데려갔어요.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닥에 이불이 깔려 있었어요. 여기서 기다려라. 이틀이면 된다. 브로커가 나갔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브로커가 안 왔어요. 사흘째가 됐어요. 안 왔습니다. 나흘째. 안 왔어요.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수도 마찬가지였어요. 도망친 거 아냐? 영수가 말했어요. 저는 아니야 했습니다. 그런데 확신이 없었어요. 돈은 이미 반을 줬습니다. 반만 받고 도망치면, 그런 생각이 머리를 채웠어요. 닷새째 밤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브로커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어디 갔다 온 건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했어요. 문제가 생겼다. 돈이 더 필요하다. 경로가 바뀌었다고 했어요. 원래 가려던 길이 막혔다고. 다른 길로 가야 하는데 그쪽 사람한테 줄 돈이 더 든다고. 얼마냐고 물었더니 1,000위안이라고 했어요. 저한테 남은 돈의 거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천주머니를 만졌어요. 속옷 안쪽에 있는 그 주머니를요. 어머니가 만든 주머니. 안에 비상금과 종이 쪽지가 있었습니다. 이 돈을 주면 빈털터리가 돼요. 안 주면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영수가 옆에서 말했어요. 야, 주지 마. 사기일 수도 있어. 브로커가 영수를 봤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안 주면 여기서 끝이야. 나는 돌아간다. 저는 브로커의 눈을 봤습니다.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알 수 없었어요. 14살이 어른의 눈을 읽는 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알았어요. 이 사람 없이는 저 혼자 어디로 갈 수도 없다는 걸. 중국어를 못하고 길을 모르고 신분증이 없는 14살이 중국 한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저는 천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어요. 종이 쪽지만 남기고 전부 줬습니다. 브로커가 돈을 세고 주머니에 넣었어요. 내일 출발한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영수가 저를 봤어요. 너 진짜 다 줬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수가 한참 저를 보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미쳤다. 그날 밤 저는 천주머니를 꺼내서 봤어요. 돈이 사라진 주머니, 어머니의 저고리천, 바느질 땀, 안에 종이 쪽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쪽지를 꺼냈어요. 접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나중에 열어보라고 했었죠. 지금이 나중인가?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펼쳤어요. 어머니 글씨였습니다. 연필이었어요. 글씨가 작았습니다. 단정했어요. 유치원에서 아이들 이름을 적던 그 글씨. 밥 꼭 먹어라. 4글자였어요. 딱 4글자. 저는 그 4글자를 오래 봤습니다. 밥 꼭 먹어라. 어머니가 이 많은 상황에서, 이 복잡한 심정에서 쪽지에 쓴 건 이 4글자였어요. 사랑한다도 아니고 조심해라도 아니고 밥 꼭 먹어라. 저는 울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를 깨물었습니다. 그런데 안 됐어요. 눈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울었어요.
영수가 옆에서 자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쪽지를 가슴에 대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밥 꼭 먹어라. 돈은 다 없어졌는데 이 네 글자는 남아 있었어요. 이게 어머니가 제게 남긴 전부였습니다. 이 네 글자면 충분했어요. 다음 날 아침 브로커가 왔습니다. 차가 바뀌어 있었어요. 이번에는 낡은 봉고차였습니다. 짐칸이 있었어요. 브로커가 짐칸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 상자들이 쌓여 있었어요. 과일 상자였습니다. 망고라고 적혀 있었어요. 중국어로. 브로커가 상자 사이에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웅크려 들어갈 만한 크기였어요. 들어가라. 저는 들어갔습니다. 영수도 들어갔어요. 상자 사이에 나란히 웅크렸습니다. 망고 냄새가 났어요. 달콤한데 텁텁한 냄새. 북한에서 맡아본 적 없는 냄새였습니다. 짐칸 문이 닫혔어요. 어두워졌습니다. 틈 사이로 빛이 조금 들어왔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흔들렸어요. 상자가 제 몸에 부딪혔습니다. 팔꿈치에, 무릎에. 저는 몸을 최대한 작게 만들었어요. 14살 몸이라 다행이었습니다. 어른이었으면 못 들어갔을 거예요. 영수가 옆에서 속삭였어요. 야, 이거 얼마나 가? 저는 몰랐습니다. 모르겠어. 영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어둠 속에서 한숨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아버지 장갑이 있었습니다. 딱딱한 가죽이 손끝에 닿았어요. 아버지 손가락 모양 그대로 굳어있는 장갑. 어둠 속에서 그걸 만지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옆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갔는지 모릅니다. 시간 감각이 없어졌어요. 밝은 빛이 들어오면 낮이고 어두워지면 밤이었습니다. 중간에 차가 멈춘 적이 2번 있었어요. 한 번은 주유소인 것 같았습니다. 엔진 소리가 꺼지고 기름 냄새가 났어요. 브로커가 짐칸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화장실 갔다 와라. 저는 내려서 주유소 화장실에 갔어요. 다리가 저려서 제대로 못 걸었습니다. 비틀거렸어요. 화장실 거울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얼굴이 더러웠어요. 먼지가 묻어 있었고 눈밑이 거무스름했습니다. 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차가운 물이었습니다. 정신이 조금 들었어요. 다시 짐칸에 들어갔습니다. 이모가 준 빵을 꺼내서 반을 영수한테 줬어요. 영수가 봤더니 한 입에 넣었습니다. 저도 먹었어요. 빵이 딱딱해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먹었어요. 밥 꼭 먹어라. 어머니가 그랬으니까. 차가 점점 더 남쪽으로 갔습니다. 짐칸 안이 더워졌어요. 처음에는 추웠는데 이제 더웠습니다. 회령의 추위가 그리워질 줄은 몰랐어요. 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점퍼를 벗고 싶었지만 벗으면 짐이 된다고 했으니까 참았어요. 목이 말랐습니다. 물이 없었어요. 얼마 뒤에 차가 멈췄습니다. 브로커가 짐칸 문을 열었어요. 빛이 쏟아졌습니다. 눈이 아팠어요. 한참 어둠 속에 있다가 빛을 보니까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가리고 천천히 떴어요. 주변이 보였습니다. 숲이었어요. 나무가 빽빽했습니다. 풀이 무성했어요. 공기가 달랐습니다. 습했어요. 회령의 건조한 공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숨을 쉬면 공기가 무거웠어요. 벌레 소리가 들렸습니다. 크고 날카로운 소리. 회령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소리였어요. 브로커가 말했어요. 여기서부터 걷는다. 걷는다. 어디까지요? 물으려고 했는데 브로커가 이미 앞서갔어요. 저는 따라갔습니다. 영수도 따라왔어요. 숲 사이로 난 길이 아니라 길이 없는 곳을 걸었습니다. 풀을 밟고 나무 사이를 빠지고 발밑이 질었어요. 흙이 젖어 있었습니다. 운동화가 금방 젖었어요. 발이 축축했습니다. 걸을 때마다 질벅거렸어요. 1시간쯤 걸었을 때 영수가 멈췄습니다. 나 못 가겠어. 영수가 나무에 기대서 말했어요.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빨갛고 땀이 흘렀어요. 브로커가 돌아봤습니다. 쉴 시간 없다. 가야 한다. 영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잠깐만 쉬자. 브로커가 잠깐 봤습니다. 5분. 그리고 브로커도 나무 밑에 앉았어요. 저는 영수 옆에 앉았습니다. 영수의 발을 봤어요. 운동화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엄지 발가락 쪽이 터져 있었어요. 안에서 양말이 보였는데 젖어서 흙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발 괜찮아? 저는 물었어요. 괜찮아. 영수가 말했습니다. 괜찮지 않은 게 보였어요. 저도 괜찮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괜찮지 않을 때
영수도 그런 거구나 생각했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2시간째, 3시간째. 길이 끝나지 않았어요. 숲이 더 깊어졌습니다. 나무가 더 높아졌어요. 하늘이 잘 안 보였습니다. 이파리 사이로 햇빛이 조각나서 떨어졌어요. 습기가 더 심해졌습니다. 옷이 다 젖었어요. 땀인지 습기인지 모르겠어요. 온몸이 축축했습니다. 벌레가 달라붙었어요. 팔에, 목에, 얼굴에. 모기인지 다른 벌레인지 모르겠는 게 물었습니다. 가려웠어요. 긁으면 피가 났습니다. 브로커가 긁지 마라, 챘는다고 했어요. 참았습니다. 참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발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운동화 안에서 발이 커진 느낌이었어요. 걸을 때마다 아팠습니다. 발바닥에 물집이 잡힌 것 같았어요.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신발을 벗으면 다시 신기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걸었어요. 여러분, 지금 돌아보면 그게 라오스 국경 근처였습니다. 중국 남쪽 끝에서 라오스로 넘어가는 밀림이었어요. 저는 그때 그게 어디인지 몰랐습니다. 나라 이름도 몰랐어요. 라오스라는 나라가 있다는 것 자체를 북한에서는 배운 적이 없었거든요. 브로커가 다른 나라로 넘어가는 거다라고만 했습니다. 다른 나라. 그 말이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저한테 세상은 북한과 중국밖에 없었으니까요. 걷다가 영수가 다시 멈췄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말을 했어요. 나 여기까지다. 저는 영수를 봤습니다. 영수의 눈이 달랐어요. 아까처럼 지친 눈이 아니었습니다. 결심한 눈이었어요. 브로커도 돌아봤습니다. 뭐라고? 영수가 말했어요. 나 안 갈래. 중국으로 돌아갈래. 브로커가 가만히 영수를 봤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돌아가면 어쩔 건데? 중국에서 살 수 있어. 일할 수 있어. 영수가 말했어요. 여기서 더 가다가 죽는 것보다 낫잖아. 저는 영수를 잡았어요. 팔을요. 영수야, 조금만 더 가면 돼.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 영수가 제 손을 봤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봤어요. 준혁아, 너는 가. 너는 어머니가 기다리잖아.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영수는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돌아갈 곳도 없고 가야 할 곳도 확실하지 않은 거였어요. 어머니가 반드시 간다고 약속한 저와는 달랐습니다. 영수한테는 그 약속이 없었어요. 브로커가 말했어요. 여기서 돌아가는 것도 위험하다. 혼자 못 간다. 영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갈 수 있어. 온 길 기억해. 브로커가 한참 영수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선택이다. 그리고 저를 봤어요. 우리는 간다. 저는 영수를 봤습니다. 영수가 웃었어요. 아까 밤에 거기 있는 게 더 무서웠어라고 했을 때의 그 웃음이었어요. 무서운데 웃는 웃음. 잘 가, 준혁아. 밥 잘 먹어. 밥 잘 먹어. 어머니 쪽지와 같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너도라고 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길게 말하면 못 갈 것 같았어요. 영수가 돌아섰습니다. 왔던 길로 걸어갔어요. 등이 보였습니다. 찢어진 운동화, 젖은 바지, 좁은 어깨, 점점 작아졌어요. 숲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영수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봤어요. 어머니가 대문 앞에서 저를 봤던 것처럼 저도 영수의 등을 봤습니다. 영수가 어떻게 됐는지 저는 아직도 모릅니다. 중국으로 돌아갔는지, 길을 잃었는지, 잡혔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뒤로 연락이 된 적이 없어요. 브로커가 제 어깨를 쳤습니다. 가자. 저는 걸었어요. 혼자였습니다. 이모 집에서 만나고 기차에서 나란히 앉고 짐칸에서 빵을 나눠 먹었던 그 사람이 없었어요. 발소리가 하나만 났습니다. 제 발소리만. 걷고 또 걸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숲이 어두워졌습니다. 브로커가 손전등을 꺼냈어요. 작은 손전등이었습니다. 불빛이 앞쪽만 비쳤어요. 나머지는 어둠이었습니다. 발밑을 잘 볼 수 없었어요. 나뭇가지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찢어졌어요. 아팠는데 소리를 내면 안 됐습니다. 이를 깨물고 일어났어요. 바지가 젖었는데 피인지 물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밤이 깊어졌을 때 물소리가 들렸어요. 강이었습니다. 큰 강은 아니었어요. 두만강보다 좁았습니다. 그런데 물살이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브로커가 멈췄어요. 손전등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브로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 강을 건너면 라오스다.
건너면 중국이 아니다. 중국 공안은 못 쫓아온다. 저는 강을 봤습니다. 보이지 않았어요. 소리만 들렸습니다. 물이 돌을 치는 소리, 흐르는 소리. 두만강은 얼어 있었어요. 걸어서 건넜습니다. 이 강은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걸어서 건널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브로커가 숲을 속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보트였어요. 고무보트. 공기를 넣었습니다. 입으로 불었어요. 채채 소리가 났습니다. 보트가 부풀어 올랐어요. 브로커가 보트를 물에 내렸습니다. 타라. 저는 탔어요. 보트가 흔들렸습니다. 몸이 기울었어요. 물이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손을 내리면 닿을 거리였어요. 물이 차가웠습니다. 손가락이 시렸어요. 브로커가 뒤에서 노를 저었습니다. 노라고 할 것도 없었어요. 나무 판자였습니다. 그걸로 물을 저었어요. 물살이 세졌습니다. 보트가 옆으로 밀렸어요. 브로커가 움직이지 마라고 했습니다. 저는 보트 바닥을 움켜잡았어요. 손톱이 고무에 박혔습니다. 보트가 물살에 흔들렸어요. 뒤집힐 것 같았습니다. 배 밑으로 물이 들어왔어요. 발이 젖었습니다. 차가웠어요. 저는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 강 건너편에서 불빛이 번쩍했어요. 손전등이었습니다. 브로커가 노를 멈췄어요. 보트가 물살에 떠내려갔습니다. 브로커가 속삭였어요. 엎드려라. 저는 보트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물이 배에 닿았어요. 차가웠습니다. 두만강 얼음 위에 엎드렸을 때처럼. 그때는 얼음이었고 지금은 물이었지만 차가운 건 같았어요. 불빛이 움직였습니다. 강 위를 훑었어요. 저는 고개를 받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불빛이 저를 비추면 끝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불빛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어요. 10초, 20초, 30초. 불빛이 사라졌습니다. 브로커가 다시 노를 저었어요. 빠르게 보트가 앞으로 갔습니다. 물살을 가르는 소리가 났어요. 강 건너편이 가까워졌습니다. 바닥에 뭔가 긁히는 소리가 났어요. 모래였습니다. 보트가 닿은 거예요. 브로커가 내려라고 했어요. 저는 내렸습니다. 발이 물에 잠겼어요. 무릎까지 왔습니다. 차가웠어요. 그래도 걸었습니다. 물에서 나왔어요. 흙을 밟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주저앉고 싶었지만 브로커가 팔을 잡았습니다. 아직 안 됐다. 더 가야 한다. 걸었습니다. 또 걸었어요. 숲이었습니다. 또 숲, 벌레 소리, 습기, 어둠, 같은 것의 반복이었어요. 다리가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머리는 비어 있었어요. 아무 생각이 안 났습니다. 한 발, 다음 발, 그것만 했어요. 얼마나 걸었는지 모릅니다. 날이 밝아왔어요. 숲이 끝나는 곳에 길이 보였습니다. 포장된 길이었어요. 차가 한 대 지나갔습니다. 브로커가 멈췄어요. 여기가 라오스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풀렸어요.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어요. 여기서 태국까지 가야 한다. 태국에 가면 한국 갈 수 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더요? 브로커가 이틀이라고 했어요. 이틀을 더 걸어야 한다. 저는 발을 봤습니다. 운동화가 진흙투성이었어요. 발이 부어서 신발이 꽉 끼었습니다. 이걸로 이틀을 더 걸을 수 있을까? 몸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머리가 말했습니다. 가야 한다. 어머니가 기다린다. 반드시 간다고 했다. 이틀을 걸었습니다. 기억이 조각나 있어요. 연결되지 않습니다. 길을 걷다가 숲으로 들어가고 숲에서 나오면 또 길이 있고 다시 숲으로 들어갔어요. 밤에는 나무 밑에서 잤습니다. 잠이 들었는지 기절한 건지 모르겠어요. 눈을 감으면 바로 아침이었습니다. 먹을 게 없었어요. 브로커가 주머니에서 마른 빵 조각을 꺼내줬습니다. 딱딱했어요. 물에 적셔 먹었습니다. 개울물이었어요. 깨끗한 건지 아닌 건지 몰랐지만 마셨습니다. 목이 너무 말랐거든요. 둘째 날 오후에 강이 또 나왔습니다. 메콩강이라고 브로커가 말했어요. 이번에는 보트가 없었습니다. 걸어서 건넌다. 강이 얕은 곳이 있었어요. 무릎 높이. 브로커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저도 들어갔어요. 물이 따뜻했습니다. 두만강과 달랐어요. 따뜻한 강이 있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바닥이 미끄러웠어요. 돌이 이끼로 덮여 있었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미끄러졌어요. 2번 넘어졌습니다. 물이 허리까지 왔어요. 옷이 전부 젖었습니다. 가방도요.
아버지 장갑이 들어있는 안주머니도. 강을 건넜습니다. 건너편은 태국이었어요. 저는 태국이라는 나라도 몰랐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어요. 여기서 나는 돌아간다. 저는 브로커를 봤어요. 저 혼자요? 브로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길을 따라가면 마을이 나온다. 마을에서 경찰을 찾아라. 한국 사람이라고 해라. 한국 대사관에 보내달라고 해라. 브로커가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태국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 보여줘라. 경찰이 알아본다. 저는 그 종이를 받았어요. 브로커를 봤습니다. 이 사람과 한 달 가까이 같이 다녔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첫마디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였고 유일한 칭찬이 잘했다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없이는 여기까지 못 왔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말했어요. 브로커가 잠깐 저를 봤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외할아버지처럼 짧게. 그리고 돌아섰어요. 강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다시 물에 들어갔어요. 등이 보였습니다. 멀어졌어요. 저는 혼자였습니다. 진짜로 혼자였어요. 어머니도 없고 영수도 없고 브로커도 없었습니다. 태국이라는 나라의 14살짜리가 젖은 옷을 입고 서 있었어요. 주머니에는 빈천 주머니와 종이 쪽지 2장이 전부였습니다. 어머니가 쓴 밥 꼭 먹어라와 태국어로 된 종이.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1시간쯤 걸으니까 마을이 보였어요. 집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보였어요. 태국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보고 이상한 눈으로 봤어요. 젖은 옷에 진흙투성이 운동화를 신은 아이가 혼자 걸어오니까요. 저는 종이를 꺼냈어요. 사람한테 보여줬습니다. 그 사람이 종이를 보더니 뭐라고 했어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손짓을 했어요. 따라오라는 것 같았어요. 저는 따라갔습니다. 경찰서였습니다. 작은 건물이었어요. 경찰이 있었습니다. 종이를 보여줬어요. 경찰이 종이를 읽더니 전화를 했습니다. 저를 의자에 앉히고 물을 줬어요. 저는 물을 마셨습니다. 벌컥벌컥 컵을 3번 채워서 마셨어요. 목이 그만큼 말랐습니다. 그 뒤로 이동이 있었어요.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갔습니다. 큰 건물이었어요. 이민국 수용소라고 나중에 알았습니다. 방콕 근처라고 들었어요. 건물 안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한테 방을 하나 줬습니다. 방이라기보다 칸이었어요. 콘크리트 바닥에 매트가 하나 깔려 있었습니다. 선풍기가 돌고 있었어요. 더웠습니다. 태국은 더운 나라였어요. 매트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콘크리트 천장이었습니다. 금이가 있었어요. 저는 그 금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 왔다. 살아있다. 국경을 3개 넘었다. 북한, 중국, 라오스, 태국, 4나라를 지나왔다. 14살이. 그런데 기쁘지 않았어요.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없었거든요. 수용소에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루가 길었어요. 할 일이 없었습니다. 밥을 줬어요. 태국 음식이었습니다. 밥에 뭔가를 끼얹은 거였어요. 매웠습니다. 회령 음식도 매운 게 있었는데 이건 다른 매움이었어요. 혀가 아팠습니다. 처음에는 못 먹겠었어요. 그런데 밥 꼭 먹어라. 어머니가 그랬으니까. 참고 먹었습니다. 이틀째부터는 익숙해졌어요. 매운 건 매운 대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수용소에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옆 칸에 있던 할아버지였어요. 60이 넘어 보였고 조선말을 했습니다. 북한 사람이었어요. 이름은 박재만. 함경북도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광산에서 일하다가 은퇴하고 아내가 돌아가신 뒤에 혼자 탈북했다고요. 박 할아버지는 말이 거의 없었어요. 하루 종일 매트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을 때가 많았어요. 잠을 자는 건지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그런데 밥 시간이 되면 일어났습니다. 밥을 받아서 먹었어요. 그리고 반찬을 하나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저는 안 드셔도 됩니까? 라고 했어요. 할아버지가 먹어라 라고만 했습니다. 외할아버지 말투와 비슷했어요. 짧고 낮고 거절할 수 없는 톤. 어느 밤이었어요. 저는 잠이 안 왔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가 지금 뭘 하고 계실까? 보위부가 또 갔을까? 할아버지 할머니는 괜찮으실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몸을 뒤척였어요. 박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칸 너머로. 잠이 안 오느냐? 저는 네라고 했습니다. 잠깐 조용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기다리는 것도 용기다. 그 한마디였어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어요. 기다리는 것도 용기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를 기다리는 것, 한국에 가는 걸 기다리는 것, 내일을 기다리는 것, 그게 지금 저의 용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이 들었습니다. 오래간만에 깊이 잤어요. 수용소에서 3주를 보냈습니다. 3주가 얼마나 긴지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할 일이 없는 3주는 다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밥을 먹고, 밥을 먹으면 앉아있고, 앉아있으면 점심이 오고, 점심을 먹으면 또 앉아있고, 저녁이 오고, 밥을 먹고, 누우면 하루가 끝이었어요.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다림만 있었어요. 한국 대사관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한국어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으로 남한 말투를 직접 들었습니다. 텔레비전이 아니라 진짜 사람 입에서 나오는 남한말. 억양이 부드러웠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가족은 누가 있느냐?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저는 대답했어요. 함경북도 회령, 어머니가 북한에 있다.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을 지나서 라오스를 지나서 여기 왔다. 그 사람이 메모를 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절차가 좀 걸립니다. 한국에 갈 수 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이상하죠. 그걸 위해 5달을 왔는데 막상 들으니까 실감이 안 났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려서 그런 건지, 너무 지쳐서 그런 건지 몸이 먼저 반응하지 않았어요. 박재만 할아버지한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한국 간대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잘 됐다. 그리고 제 쪽으로 반찬을 밀었습니다. 그날도요. 할아버지는요? 저는 물었어요. 할아버지가 나도 간다. 좀 더 기다려야 한다고 하셨어요. 저보다 먼저 수용소에 온 분인데 저보다 늦는 거였습니다. 왜 그런지 몰랐어요. 절차라는 게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신경 안 쓰는 표정이었어요. 기다리면 된다. 또 그 말이었습니다. 출발 전날 할아버지가 저를 불렀어요. 이리 와봐라. 저는 할아버지 칸으로 갔습니다. 할아버지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셨어요. 동전이었습니다. 태국 동전. 작은 거였어요. 이건 가져가라. 나만 돈은 아닌데 나중에 기념이 될 거다. 저는 받았어요. 동전이 따뜻했습니다. 할아버지 주머니에 오래 있어서 체온이 배어 있었어요.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멀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대화가 끝난 거였어요. 할아버지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동전을 천 주머니에 넣었어요. 어머니의 쪽지 옆에. 천 주머니 안에는 이제 종이 쪽지 하나와 태국 동전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돈도 아니고 보석도 아닌 것들. 그런데 그게 제가 가진 전부였어요.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비행기를 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비행기 안이 깨끗했습니다. 의자가 부드러웠어요. 안전벨트를 매라고 안내 방송이 나왔는데 어떻게 매는지 몰랐어요. 옆에 앉은 사람이 도와줬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비행기가 올라갔습니다. 구름 위로, 구름이 아래에 있었어요. 하얗고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 구름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 어머니가 있다. 어머니와 같은 하늘 아래 있는데 어머니는 보이지 않는다.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통로를 걸었어요. 에어컨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했어요. 태국의 더위에 익숙해져 있던 몸이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안내방송이 한국어로 나왔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셨습니다. 한국어, 남한 말투, 주변 사람들이 전부 한국어를 하고 있었어요.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북한에서도 조선말을 했고, 연변에서도 조선말을 들었고, 수용소에서 박 할아버지와도 조선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의 한국어는 또 달랐습니다. 빠르고 밝고 자신감이 있었어요. 공항 안이 밝았습니다. 천장이 높았어요. 유리로 된 벽 너머로 밖이 보였습니다. 도로에 차가 줄지어 있었어요. 버스, 택시, 승용차, 전부 깨끗했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걸었어요. 가방을 끌고 전화를 하면서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진흙투성이 운동화도 아니고 젖은 옷도 아니었어요. 수용소에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왔거든요. 저는 이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었지만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살았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런데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리가 안 났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하나원은 탈북민이 처음 가는 곳이에요. 교육을 받고 남한 생활에 적응하는 법을 배우는 시설입니다. 경기도 안성에 있었어요. 건물이 깨끗했습니다. 방을 배정받았어요. 2인용 방이었습니다. 침대가 있었어요. 진짜 침대. 매트리스가 부드러웠습니다. 수용소 바닥과 비교할 수 없었어요. 이불이 하얘서 눈이 부셨습니다. 이불 냄새를 맡았어요. 비눗물 냄새, 세탁한 냄새. 깨끗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거울이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봤어요. 회령에서 출발한 지 5달이 지나 있었습니다. 얼굴이 달라져 있었어요. 말라 있었습니다. 광대뼈가 나와 있었어요. 눈이 깊어져 있었습니다. 14살인데 거울 속 얼굴은 더 나이 들어 보였어요. 저는 거울을 오래 봤습니다. 이게 나인가? 5달 전에 어머니가 이마를 쓸어주던 그 얼굴인가? 수도꼭지를 틀었어요. 따뜻한 물이 나왔습니다. 회령에서는 수도에서 찬물만 나왔거든요. 겨울에는 수도관이 얼어서 물도 안 나올 때가 많았어요. 여기서는 꼭지를 돌리면 따뜻한 물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물에 손을 넣었어요. 따뜻했습니다. 간참 손을 담그고 있었어요. 손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5달 동안 얼고, 부풀고, 긁히고, 찢어진 손이 따뜻한 물 안에서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밥을 줬습니다. 쌀밥이었어요. 반찬이 4가지였습니다. 김치,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두부조림. 밥상을 보고 멈췄어요. 이걸 매일 먹는 건가? 매일 이만큼. 숟가락을 들었어요. 밥을 한술 떴습니다. 입에 넣었어요. 뜨거웠습니다. 부드러웠어요. 쌀밥.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차려준 쌀밥이 떠올랐습니다. 출발 전날 밤 밥상. 어디서 구하셨는지 묻지 않았던 그 쌀밥. 같은 쌀밥인데 어머니가 앞에 없었어요. 숟가락이 무거워졌습니다. 자동문을 처음 봤어요. 하나원 현관에 있었습니다. 앞에 서니까 문이 혼자 열렸어요. 저는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어떻게 열린 거지? 사람이 안 여는데 문이 열리다니. 옆에 있던 직원이 웃었어요. 센서예요. 사람이 다가가면 열려요. 저는 다시 다가갔어요. 문이 또 열렸습니다. 신기했어요. 물러서면 닫히고 다가가면 열리고 3번을 반복했습니다. 직원이 또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웃었어요. 하나원에서 3달을 보냈습니다. 남한 생활을 배웠어요. 돈 쓰는 법, 교통카드 쓰는 법, 전화 거는 법. 북한에서는 전화가 집에 없었거든요. 여기서는 사람마다 전화기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주머니에 넣고 다녔어요. 세상이 달랐습니다. 3달이 지나고 그룹홈에 배정됐습니다. 탈북 청소년들이 함께 사는 집이었어요. 남한 사람 한 명이 보호자로 같이 살았습니다. 삼촌이라고 불렀어요. 삼촌은 30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결혼을 안 한 사람이었어요. 아이들한테 밥을 해줬습니다. 빨래를 해줬어요. 학교에 보내줬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이 아버지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상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는 걸까? 돈도 안 되는 일일 텐데. 삼촌한테 물은 적이 있어요. 왜 이 일을 하세요? 삼촌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 그게 대답이었습니다. 대단한 이유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한마디를 매일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 매일 밥을 짓고 매일 빨래를 하고 매일 학교 다녀왔어 하고 물었어요. 그룹홈에서 살면서 학교에 다녔습니다. 적응이 쉽지 않았어요. 남한 아이들이 쓰는 말을 절반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수학은 괜찮았는데 영어가 문제였어요. 북한에서는 영어를 안 배웠거든요. 알파벳부터 시작했습니다. 15살에 알파벳을요. 창피했어요. 그런데 참았습니다. 어머니가 반드시 온다고 했으니까. 어머니가 왔을 때 제가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야 했으니까. 어머니 소식이 끊긴 건 한국에 온 지 6달째였습니다. 처음에는 브로커를 통해서 소식이 왔어요. 어머니가 살아있다, 건강하다, 탈북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소식이었어요. 한 달에 한 번쯤 왔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기다렸어요. 소식이 오는 날이면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6달째부터 소식이 안 왔어요. 한 달이 지나도 안 왔습니다. 2달이 지나도. 저는 브로커한테 연락을 시도했어요. 연결이 안 됐습니다.
번호가 바뀌었는지 전화를 안 받는 건지 몰랐어요. 하나원에서 알게 된 통일부 담당자한테 물었습니다. 어머니 소식을 알 수 있습니까? 담당자가 알아보겠다고 했어요. 며칠 뒤 연락이 왔습니다. 현재로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모른다는 거였습니다. 아무도 어머니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거였어요. 저는 참았습니다. 또 참았어요. 그런데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머니 얼굴이 보였어요. 대문 앞에 서 있던 어머니, 작은 윤곽, 그 윤곽이 점점 흐려지는 것 같았어요. 얼굴의 세부가 기억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눈은 기억나는데 코가 흐려졌어요. 입은 기억나는데 볼에 윤곽이 안 보였어요. 무서웠습니다. 잊어버리는 게, 어머니 얼굴을 잊어버리는 게 강을 건너는 것보다 무서웠어요. 종이 쪽지를 꺼냈습니다. 밥 꼭 먹어라. 어머니 글씨를 봤어요. 글씨는 선명했습니다. 얼굴은 흐려지는데 글씨는 선명했어요. 저는 그 글씨를 보면서 어머니 손을 떠올렸습니다. 이 글씨를 쓴 손, 단정하고 부드러운 손, 유치원에서 아이들 이름을 적던 손, 제 이마를 쓸어주던 손. 손은 기억났어요. 어머니 손은 선명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어머니 소식이 없었어요. 저는 학교에 다녔습니다. 밥을 먹었어요. 삼촌이 차려주는 밥을요.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어요. 매일 같은 일상이었습니다. 바깥에서 보면 괜찮은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학교 가고, 밥 먹고, 자고. 그런데 안에서는 달랐어요. 매일 밤 천장을 봤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있는지 모른 채로 잠이 들었어요. 반드시 간다고 했는데 반드시 그 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2014년 봄이었습니다. 제가 16살이었어요.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오후였어요. 삼촌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수업 중이라 안 받았습니다. 다시 왔어요. 또 안 받았습니다. 세 번째 왔어요. 삼촌이 그렇게까지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나가서 받았어요. 삼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삼촌이 떨리는 목소리를 내는 걸 처음 들었어요. 준혁아, 어머니 소식이 왔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어머니가 한국에 온다. 내일. 저는 전화기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복도였어요. 창문 밖으로 운동장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소리가 들렸는데 안 들렸습니다. 삼촌이 준혁아, 듣고 있어? 하고 물었어요. 저는 네라고 했습니다. 그 한 글자가 목구멍에서 간신히 나왔어요. 내일, 어머니가 온다. 2년을 기다렸습니다. 처음 6달은 소식이라도 왔어요. 그마저 끊긴 뒤로 1년 반이었습니다. 살아있는지도 모르고 기다렸어요. 그 어머니가 내일 온다.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흐려진 얼굴이었습니다. 코가 안 보이고 볼이 안 보이는 얼굴. 내일이면 진짜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선명한 얼굴을요. 어머니가 웃을 거예요. 반달 같은 눈웃음. 그 웃음을 내일 봅니다. 다음 날 인천공항에 갔습니다. 삼촌이 데려다 줬어요. 차를 타고 갔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렸어요. 제가 다리를 떨고 있었나 봐요. 삼촌이 떨지 마라. 다 잘 될 거야 라고 했어요.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 그 말이 나왔어요. 공항 도착장이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사람들이 나왔어요. 짐을 끌고 나오는 사람, 손을 흔드는 사람. 저는 유리문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어머니가 나올 거예요. 이 문으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나왔어요. 1명, 2명, 3명.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5명, 6명. 아니었어요. 저는 얼굴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어머니 얼굴을 찾았어요. 반달 눈웃음, 단정한 머리, 고운 피부. 그 얼굴을 찾았습니다.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안 오는 건가? 잘못된 건가? 가슴이 쪼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무리가 빠지고 한동안 아무도 안 나왔어요. 유리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여자가 1명 나왔습니다.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키가 작았습니다. 옷이 낡아 보였어요. 고개를 숙이고 걷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푸석했어요. 저는 그 여자를 보고 지나쳤습니다. 회령에서 가장 예쁘다고 소문났던 사람을 저는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쳤습니다. 그 여자가 멈춰 섰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봤어요. 준혁아.
저는 멈췄습니다. 돌아봤어요. 그 여자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어요. 볼이 꺼져 있었습니다. 손이 갈라져 있었고 얼굴에 주름이 잡혀 있었습니다. 2년 전에 39이었던 사람이 50살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 여자의 눈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눈은 바로 제 어머니의 눈이었어요. 나머지는 다 달랐는데 눈만 같았습니다. 저를 보는 눈, 2년 전 대문 앞에서 저를 봤던 그 눈, 눈물이 고인 어머니였어요. 저는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입도 안 열렸어요. 어머니가 다가오셨습니다. 한 발짝, 두 발짝. 제 앞에 섰어요. 어머니가 두 손으로 제 얼굴을 잡으셨습니다. 양 볼을 감싸듯이요. 2년 전 출발 전날 밤과 같은 동작. 그런데 손 감촉이 달랐습니다. 부드럽지 않았고 거칠었습니다. 갈라져 있었어요. 까슬까슬했습니다. 어머니가 제 얼굴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셨어요. 2년 전에 외우려는 것처럼 보셨을 때처럼 다시 보셨어요. 그리고 웃으셨습니다. 반달이었어요. 눈이 반달처럼 됐습니다. 그 웃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얼굴은 변했는데, 눈은 변했는데, 피부는 변했는데, 웃음은 같았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라고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못했습니다. 입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눈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이를 깨물었는데 안 됐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안 울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못 참았어요. 소리가 나왔습니다. 2년 동안 안 울었어요. 두만강을 건널 때도, 짐칸 안에서도, 밀림에서도, 수용소에서도, 소식이 끊겼을 때도 안 울었어요. 참았습니다. 괜찮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손이 제 볼에 닿는 순간 다 무너졌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안으셨어요. 작은 팔이었습니다. 2년 전보다 마른 팔이었어요. 그런데 힘이 있었습니다. 꽉 안으셨어요. 어머니한테서 냄새가 났습니다. 비누 냄새가 아니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린 사람 냄새, 오래 이동한 사람 냄새. 그런데 그 안에 어머니 냄새가 있었어요. 설명할 수 없는 냄새. 회령 부엌에서 나던 그 냄새의 흔적 같은 것. 희미했지만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품에서 울었어요. 공항 한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지나갔을 거예요. 쳐다봤을 수도 있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어머니밖에 안 보였어요. 어머니의 거칠어진 손이 제 등을 두드렸어요. 어릴 때처럼 토닥토닥. 그 리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공항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공항 바닥에 주저앉아 어머니를 안은 채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지나가고 카트 바퀴 소리가 나고 안내 방송이 울렸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등을 감싼 제 손이 떨리고 있었고 어머니의 등은 제가 기억하던 것보다 훨씬 얇았습니다. 삼촌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단 나가자. 어머니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어머니는 제 얼굴을 두 손으로 잡고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많이 컸다 하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회령에서 유치원 아이들에게 보여주던 웃음과 똑같았습니다. 얼굴은 달라졌는데 웃음은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그게 더 슬펐습니다. 삼촌의 차를 타고 그룹홈으로 돌아오는 동안 어머니는 창밖을 내내 바라보았습니다.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차들, 아파트 불빛, 편의점 간판.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2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 수백 가지였는데 막상 옆에 앉으니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건 아닙니다. 그냥 어머니가 살아서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목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옆방에 누워 계셨어요. 벽 하나 사이였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어머니 방문을 살짝 열었어요. 어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눈을 감고 계셨어요. 자고 계신 건지 아닌 건지 몰랐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어머니의 숨소리를 들었어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숨소리, 2년 동안 듣지 못했던 소리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8살 때 부엌 앞에 서서 어머니의 울음소리를 듣던 것처럼 16살에 저는 방문 앞에 서서 어머니의 숨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울음이었고 지금은 숨소리였습니다. 둘 다 어머니가 살아있다는 증거였어요. 그룹홈에 도착하자 삼촌이 방 하나를 비워두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이불이 깨끗했고 전기장판이 켜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바닥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따뜻하다.
하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회령에서는 겨울이면 온돌 아래 장작을 떼야 했고 장작이 떨어지면 이불을 3장씩 덮고 잤습니다. 어머니는 바닥에 손을 대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부엌에 섰습니다. 삼촌이 냉장고에 넣어둔 밀가루와 돼지고기를 꺼내 반죽을 시작했습니다. 만두를 빚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부엌 문 앞에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밀가루를 만지는 모습은 회령 부엌에서 보던 것과 같았습니다. 반죽을 밀고 동그랗게 빚고 소를 넣고 가장자리를 꾹꾹 누르는 동작. 그런데 손이 달랐습니다. 회령에서 어머니의 손은 하얗고 부드러웠습니다. 유치원에서 아이들 손을 잡아주던 분필을 쥐고 글씨를 쓰던 손이었습니다. 지금 밀가루를 만지고 있는 손은 갈라져 있었고 손톱 밑이 검었고 손등에 핏줄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2년 사이에 어머니의 손은 완전히 다른 사람의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만두를 냄비에 넣고 물을 끓이며 말했습니다. 한국 밀가루가 좋다. 반죽이 잘 된다. 그 말투가 아무렇지 않아서 저는 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어머니 손 왜 그래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손을 한번 펴보더니 웃었습니다. 일 좀 했지. 그게 대답의 전부였습니다. 나중에 삼촌에게서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한국에 도착한 뒤 하나원을 나오자마자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인천의 한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새벽 4시부터 낮 2시까지 일했다고 해요. 생선 내장을 빼고 상자에 담고 냉동실을 오가는 일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유치원 교사를 하며 한 번도 무거운 것을 들어본 적 없던 어머니가 매일 20kg짜리 상자를 수십 번 옮겼어요. 손이 트고 허리가 아프고 눈밑이 부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데려오기 위해 그룹홈 근처에 방을 얻으려고 돈을 모으고 있었던 것입니다. 삼촌은 도울 테니 쉬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내가 해야 한다고 하셨다고 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이불 속에 누워서 어머니의 손을 생각했어요. 분필을 잡던 손이 생선 상자를 들었습니다. 저를 살리려고요. 만두가 다 익었을 때 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부엌 식탁 위에 접시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얀 물만두가 접시 위에 둥글게 올라가 있었고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먼저 먹어봐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만두를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맛이 회령에서 먹던 것과 같았습니다. 돼지고기와 두부와 파가 섞인 그 맛. 8살 생일에 먹었던 만두, 11살의 설날에 먹었던 만두, 어머니가 밤새 빚어 아침 식탁에 올려놓던 만두. 밀가루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어머니의 손이 바뀌었는데 만두 맛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또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괜찮다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제 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그 손길은 회령에서 잠들기 전에 느끼던 손길과 같았습니다. 갈라진 손이었지만 이마를 쓸어내리는 방향과 힘은 그때와 똑같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28살이 되었습니다. 회령을 떠난 지 14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인천에서 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북한을 빠져나왔는지 저는 자세히 묻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은 어머니가 잠결에 중국어로 뭔가를 중얼거리신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수산물 공장은 3년 전에 그만두었고 지금은 작은 반찬 가게에서 일합니다. 손은 여전히 거칠지만 표정은 많이 편해졌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어머니가 한국에 온 이듬해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회령에서 혼자 남아 장사를 계속하시다가 겨울에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걱정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을 거라고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외할머니는 그 전에 먼저 가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할 때 오래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외할아버지의 목소리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낮고 느린 목소리. 돈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쓰는 거다. 외할아버지가 저에게 마지막으로 쥐어준 돈은 저를 살렸고 어머니를 살렸고 외할아버지 자신은 살리지 못했습니다. 태국 수용소에서 만났던 박재만 할아버지에게서는 한국에 온 뒤 한 번 연락이 왔습니다. 부산에 정착해서 작은 슈퍼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주신 태국 동전은 아직 천주머니 안에 있어요.
지퍼가 없는 주머니라 동전이 가끔 빠지는데 빠질 때마다 다시 넣습니다. 영수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국경에서 헤어진 뒤 어떻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어떤 날은 영수가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날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뉴스에서 탈북자 강제 송환 기사가 나올 때마다 영수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영수가 저에게 물었던 말이 있습니다. 너는 왜 가는 거냐? 저는 그때 어머니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영수는 웃으면서 나는 나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용감한 건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작년 가을이었어요. 어머니 생신이었습니다. 저는 첫 월급을 받은 지 석 달째였어요. 작은 물류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월급이 많지 않았지만 어머니를 데리고 외식을 하고 싶었어요. 삼겹살집에 갔습니다. 어머니가 메뉴판을 보시면서 이거 얼마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보셨어요. 오래 보셨습니다. 그리고 언제 이렇게 컸냐고 하셨어요. 고기를 구웠습니다. 연기가 올라왔어요. 연기 사이로 어머니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이 반달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날 삼촌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요. 삼촌, 감사합니다. 삼촌이 뭐가라고 했어요. 그냥요. 그때 밥 해주셔서요. 삼촌이 웃었습니다. 밥 해준 거 가지고 뭘. 그런데 저는 알아요. 밥이 아니었다는 걸. 아무 이유 없이 매일 아침 밥을 짓고 매일 저녁 학교 다녀왔어? 하고 물어준 것.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이 그걸 3년을 했습니다. 그게 밥이 아니면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그게 밥이 맞다고 대답하겠습니다. 밥이 사랑이니까요. 서랍 안에 아버지의 장갑이 있습니다. 왼손짝. 회령에서 가져온 그 장갑이에요. 두만강을 건널 때도, 짐칸 안에서도, 메콩강 물에 젖었을 때도 안 주머니에서 꺼내지 않았던 장갑입니다. 가죽이 딱딱하게 굳어 있고 손가락 부분이 아버지 손 모양 그대로예요. 얼마 전에 끼워봤습니다. 8살 때는 헐렁해서 손이 놀았어요. 14살 때도 컸습니다. 지금은 맞아요. 딱 맞습니다. 그게 좋으면서도 이상했어요. 아버지 손만 한 손이 됐다는 건 그만큼 시간이 지났다는 뜻이니까요. 요즘 저는 가끔 어머니와 함께 만두를 빚습니다. 주말 저녁에 밀가루를 꺼내고 어머니가 반죽을 밀고 저는 소를 넣습니다. 어머니는 예전처럼 가장자리를 꾹꾹 누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저도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만두가 끓는 냄비에서 김이 올라오면 부엌이 하얘집니다. 그 하얀 김 사이로 어머니의 얼굴이 보일 때 저는 회령의 부엌이 겹쳐 보입니다. 어머니를 살리려고 떠났는데 어머니는 저를 살리려고 늙어버렸습니다. 이 한 문장이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14살의 강을 건넌 밤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저는 이 문장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까지 14년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말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가 옆에 있으니까. 그런데 가끔 새벽에 잠이 깨면 두만강 물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 어머니가 등 뒤에서 가라 하고 말하는 소리. 저는 눈을 뜨고 천장을 봅니다. 인천 아파트 천장이에요. 어머니가 옆방에서 자고 계셔요. 저는 일어나서 어머니 방문을 살짝 엽니다. 어머니의 숨소리가 들려요. 그제야 다시 눈을 감습니다. 회령에서 한 끼 만두를 빚던 어머니의 손, 인천 공장에서 생선 상자를 나르던 어머니의 손, 지금 주말 저녁에 밀가루를 만지는 어머니의 손, 같은 손입니다. 모양은 바뀌었지만 그 손이 향하는 곳은 언제나 저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탈북자 사례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이며 등장인물의 이름과 세부 사항은 보호를 위해 변경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경을 넘고 있는 누군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주머니 안에도 어머니가 쥐어준 무언가가 들어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새벽 두만강에서 가거라 한마디를 내뱉는 장면이 가장 오래 생각이 납니다. 보내야 산다는 걸 아는데 보내는 순간 자기가 무너진다는 것도 아는 사람. 그 어머니의 마음을 글로 옮기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자식을 먼 곳으로 보내본 분이 계실 겁니다. 유학을 보내셨을 수도 있고
군대를 보내셨을 수도 있고 시집이나 장가를 보내셨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대문 앞에 서서 아이 뒷모습을 바라보던 그 순간만큼은 같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돌아서는 아이는 뒤를 안 돌아보려 하고 보내는 사람은 그 등이 안 보일 때까지 서 있습니다. 부모는 다 그렇습니다. 사연 속 어머니가 쪽지에 밥 꼭 먹어라 4글자만 적은 장면을 볼 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보고 싶다, 사랑한다, 조심해라. 할 말이 산더미였을 텐데 결국 고른 말은 밥 이야기였습니다.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자식한테 전화를 하면 결국 하는 말이 그거니까요. 밥은 먹었냐? 옷은 따뜻하게 입었냐?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한마디에 부모의 마음이 전부 들어있다는 걸 자식들은 한참 뒤에야 합니다. 2년 뒤 공항에서 아들이 어머니를 못 알아보고 지나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들을 살리려고 공장에서 손이 갈라지도록 일한 어머니의 얼굴이 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얼굴을 잡고 많이 컸다며 웃었습니다. 자식 때문에 늙어가면서도 자식이 잘한 것을 먼저 기뻐하는 게 부모입니다. 들으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거울을 볼 때 세월이 간 건 아는데 자식 얼굴을 보면 그게 아깝지가 않다는 것을요. 혹시 오늘 자식한테서 전화가 안 왔더라도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그 아이들도 언젠가 알게 되지 않을까요? 사연 속 아들이 28이 되어서야 어머니의 무게를 알았듯이 조금 늦을 뿐이지 반드시 알게 되겠죠.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탈북 감동 스토리였습니다.